할머니, 지금 그 검사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산대 병원 체열실에서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주사기. 그 옆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 한 장.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1년 전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재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극이었는지를, 그리고 저를 노린 것이 재산만이 아니라 제 몸 안에 건강한 장기까지였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한미옥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년째 한정식당 바다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10년을 혼자 지내다가 1년 전 지인 소개로 강태수 씨를 만나 재혼했죠. 태수 씨는 70을 앞둔 나이였지만 의사 출신이라 품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옥 씨,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재혼 후 태수 씨의 딸 서지연도 제게 잘해줬습니다. 32의 지연은 해운대 대형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였는데 주말마다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고급 영양제도 챙겨줬죠. 어머니, 이거 면역력에 좋은 프리미엄 비타민이에요. 약국에서도 VIP 고객만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아들 민준이도 좋아했죠. 엄마, 지연 씨가 잘해주니까 좋네요. 엄마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데. 42의 민준이는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아이 없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재혼하니 오히려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거의 매일 전화를 했고 제 건강을 유난히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지연아, 나 멀쩡한데 왜 자꾸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에는 정기검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태수 씨도 갑자기 제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옥 씨, 술은 절대 안 돼요. 간에 안 좋아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이상했습니다. 한정식당 하는 제가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니요. 어느 화요일 오후 가게 옆 요가센터를 운영하는 30년 지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미호가 생선구이 좀 싸줘. 오늘 저녁 반찬 없어. 그래, 영란아. 잠깐만. 생선을 싸주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란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지연이가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병원? 무슨 병원? 건강검진. VIP 검진이라고 300만 원짜리 고급 검진 예약했대. 영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호가 재혼 가족한테는 조심해야 돼. 무슨 소리야? 유산 문제 있잖아. 너 가게 건물이랑 예금 합치면 20억은 넘잖아. 에이, 지연이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굳이 대학병원 VIP 검진을 예약해? 이상하잖아. 영란의 말이 가슴 한편에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응. 오늘 단체 손님이 많이 왔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옥 씨,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연이가 예약한 검진. 네. 그렇다던데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정기검진이 꼭 필요해요. 전 의사 출신이니까 아는데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태수 씨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재혼 가족한테는 조심해야 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 VIP 건강검진이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린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1년 전 시작된 재혼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검진 예약 당일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가게는 오늘 하루 쉬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직원한테 미리 연락해뒀다고 했습니다. 오전 8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이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검진 전에 공복이셔야 하는데 검진 끝나고 드시라고 샌드위치 사왔어요. 고맙다, 지연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검진 정말 중요해요. 저희 약국 단골 교수님이 특별히 예약해 주신 거거든요. 보통은 6개월 대기인데. 지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예요. MRI, CT, 혈액 정밀 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렇게 비싼 거였어?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도 의사 출신이시니까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차에 타고 부산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운전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담당 교수님이 김재훈 교수님이세요. 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시래요. 외과? 나 수술 받는 거 아닌데 왜 외과? 순간 지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VIP 검진은 여러 과가 협진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상하네. 오전 9시 30분 부산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옆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이 제 팔을 잡고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5층 VIP 검진센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통 병원과는 달랐어요.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옥님이시죠?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 VIP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대기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커피 머신과 각종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기실 한쪽 구석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같지 않았어요. 너무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자꾸 저를 향했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들은 누구야? 지연이 힐끗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보험회사 직원들일 거예요. 고액 검진받는 분들은 보험 처리 때문에 직원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한미옥님, 먼저 체열부터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지연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들어가도 되죠? 응, 그래.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의자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지연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제 팔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간호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관 찾는 중이에요. 잠시만요. 수진 간호사가 제 팔뚝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사기 옆면에 작은 메모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뭐지?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연이는 핸드폰을 보느라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주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슬쩍 봤죠.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검사 절대 받지 마세요. 특수혈액 검사는 장기적 합도 검사입니다. 장기밀매 조직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 쪽을 눈짓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주사 무서워서. 저는 재빨리 메모지를 손 안에 숨겼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장기적 합도 검사? 장기밀매 조직?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체열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그럴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수진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잠깐 여기 계세요. 동의서 작성하셔야 해요. 아, 네. 저는 혼자 체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죠. 어디 가세요? 해운대 요가센터요. 최영란 요가.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병원을 바라봤어요. 지연과 검은 정장 남자들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장기적 합도 검사, 장기밀매 조직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연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던 걸까요? 그리고 그 간호사는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끊기고 또 걸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지의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장기밀매 조직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택시가 해운대 요가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영란의 요가센터는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가빠졌죠.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계단은 쉽게 올라갔을 텐데 오늘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란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호가? 세상에, 너 얼굴이 왜 그래? 영란이 달려왔습니다. 영란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영란이 저를 요가센터 안쪽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혔죠. 물 마셔. 천천히. 영란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호가 무슨 일이야? 검진 받으러 갔다며?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영란에게 보여줬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간호사가 줬어. 체열하는 척하면서 주사기에 붙여서. 장기적 합도 검사? 조직? 영란이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호가 이거 진짜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연의 이상한 행동, 대기실의 검은 정장 남자들, 간호사의 절박한 눈빛, 비상계단으로 도망친 것까지. 영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호가 이건 심상치 않아. 뭔가 큰 문제가 있어. 영란아, 나 어떡하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받지 마. 영란이 제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잠시 후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도망가신 거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호가 이거 봐. 영란이 제 핸드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아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돼요. 제가 정신과 예약 잡아드릴게요. 치매? 영란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호가 이 여자가 널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내가 병원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겠지. 영란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게 되는 거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아 엄마야. 엄마, 지연 씨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갑자기 난동 부리시고 도망가셨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난동? 아니야.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지연 씨가 효도하려고 검진 예약까지 해줬는데 왜 그러세요? 준아, 들어봐. 지연이가 이상한 짓을.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연 씨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신대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혹시 치매 증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뭐, 엄마, 저도 학교 일 때문에 바빠요. 제발 지연 씨 말 좀 들으세요. 지연 씨가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알아요? 민준아,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연 씨한테 전화하시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마저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미호가 영란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영란아, 민준이도 날 안 믿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나는 내 편이야. 그때 요가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똑똑. 최영란 원장님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영란이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은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간호사님? 병원에서 메모지를 건넨 그 간호사, 이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찾았네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미옥 할머니 아시냐고. 한정식당 하신다고 해서 가게 갔는데 문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다시 물어보니까 요가센터 원장님이랑 친하시다고 해서. 수진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부산대 병원 간호사고요. 왜 그런 메모지를 주신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할머니, 서지연 그 사람 아세요? 제 의붓딸이죠. 그 사람이 할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지연, 본명 맞죠? 네. 그 사람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수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4년 전 69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했죠. 뇌사 상태 후 장기 기증.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전 72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에도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이었어요. 세상에. 영란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제 어머니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네. 제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67세셨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과 그 딸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사 판정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럼 지금 할머니가 네 번째라는 거예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네 번째 타겟이에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먼저 재산이 많은 노인을 물색해요. 그리고 재혼이나 입양으로 가족이 돼요. 1년 정도 잘해주면서 신뢰를 쌓아요. 그 다음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병원에 데려가요. 거기서 장기 적합도 검사를 해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면제를 장기간 투여해서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켜요. 마지막에 과다 투여로 혼수 상태에 빠뜨려요. 뇌사 판정을 받게 하고 장기를 적출해요. 사망 진단서에는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 악화로 기록돼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 태수 씨도? 네. 강태수 전직 의사 맞죠? 그 사람이 조직의 브로커예요. 브로커? 장기 매매 조직이에요, 할머니. 건강한 노인의 장기를 불법으로 적출해서 파는 거예요. 한 세트에 최소 10억 이상이에요. 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에요.
보험? 네. 사망보험금 총 8억. 수익자는 전부 강태수와 서지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영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할머니, 그들이 노린 건 할머니 재산 20억, 보험금 8억, 그리고 할머니의 장기까지예요. 총 4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 재혼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 그리고 저도 똑같이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직후에.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풀려났어요. 증거가 없었다고요? 네. 사망진단서는 모두 자연사였고 부검도 못했어요. 장례를 이미 치른 후였거든요.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 지역 대형 병원들에 취업 지원을 했고 부산 대병원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할머니가 VIP 검진 예약하셨다는 걸 보고 바로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아요? 경찰도 날 안 믿잖아요. 제가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수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해운대서 신동혁 형사님.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계세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영란, 그리고 형사가 함께 해줄 거였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영란의 요가센터 휴게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한미옥 할머니시죠? 네. 해운대서 강력계 신동혁 형사입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수진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형사님, 정말 제 남편이 사람을 죽였나요? 네. 강태수와 서지연, 그들이 속한 조직이 지난 5년간 최소 4명의 노인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4명의 사진이 떴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할머니들이었어요. 1차 피해자, 2019년 김순자 할머니 68세. 부산 광안리에서 한복집 운영. 재산 12억. 2차 피해자, 2021년 박명숙 할머니 70세. 해운대에서 부동산 중개업. 재산 15억. 3차 피해자, 2022년 이영희 할머니 67세. 수진 씨 어머니. 수영구에서 약국 운영. 재산 10억. 그리고 이번 4차 타겟이 한미옥 할머니 65세. 해운대에서 한정식당 운영. 재산 20억.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할머니들이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첫째, 모두 혼자 사는 여성 노인.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보유. 셋째, 자녀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넷째, 건강한 신체.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범행 수법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불법 장기매매 조직이에요. 장기매매. 네. 조직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맨 위에 보스가 있고 그 밑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강태수가 여기 속합니다.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브로커는 타겟을 물색하고 접근합니다. 재혼이나 입양 같은 방법으로 가족이 되죠. 그 다음 실행범이 투입됩니다. 서지연이 여기 해당해요. 그럼 지연이는? 네. 서지연은 본명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만든 가짜 신분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고 과거 기록도 조작된 겁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약사 자격증도 가짜예요? 아니요. 약사 자격증은 진짜입니다. 그게 더 무섭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니까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행범은 1년 정도 타겟에게 잘해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급 영양제나 한약이라며 수면제를 조금씩 투여해요. 수면제요? 네. 할머니, 혹시 지연 씨가 챙겨준 영양제 아직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그 안에 수면제가 섞여 있을 겁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를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제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 깜빡했던 거예요? 네. 일부러 할머니를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뇌사 판정이 나와도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영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형사가 다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가신 VIP 검진, 그거 담당 교수 김재훈, 이 사람도 조직원이에요. 네. 가짜 의사는 아니고 실제 외과 교수입니다. 하지만 조직과 결탁해서 장기 적합도 검사를 몰래 진행하고 나중에 뇌사 판정과 장기 적출에 관여하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께 경고한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농도 수면제 투여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23주에 걸쳐 서서히 늘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만들죠. 그럼 병원으로, 네, 조직과 연결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거기서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면 즉시 적출해요.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요? 강태수와 서지연이 법적 가족이니까 그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그들이 받죠.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경찰은 왜 못 잡았어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사망진단서, 장기 기증 동의서, 보험금 청구 서류, 전부 문제없이 만들어지죠. 부검은요? 부검을 할 수 없어요. 이미 장례를 치른 후니까요. 그리고 유족들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자 서지연의 남편이었던 제 오빠가 어머니 사망 후 정신붕괴했어요. 아내한테 속았다는 충격에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수진 씨가 혼자 복수를 준비하신 거군요.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2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현장에서 범행을 잡아야 해요. 현장에서요? 네. 실제로 수면제를 투여하고 할머니를 해치려는 순간을 잡아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끼? 네. 집으로 돌아가시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행을 시도할 때 현장을 잡는 거죠.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영란이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겁니다.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급한 순간에 돌입합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증거로는 강태수와 서지연을 체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체포해도 보스와 조직원들은 다시 풀려날 겁니다. 왜요? 경찰 내부에도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해운 대파 출소 경찰 중 한 명이 조직에게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절대 할머니를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럽게.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할머니는 진실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웠지만 도망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영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호가 정말 괜찮겠어? 응.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죽고 다른 할머니들도 또 당할 거야.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 지연 씨한테 전화하시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럼 지연이가 절 데리러 오겠죠? 네. 그때부터 저희가 미행합니다. 그리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하는 거죠. 형사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버텨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죠?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끝까지. 그날 밤 저는 요가센터 휴게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년 동안 행복한 집이라고 믿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덫이 숨어 있는 곳.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위험한 작전. 과연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였죠. 지연아, 나야. 제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어제 왜 그러신 거예요?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친구 영란이네 요가 센터에 있어. 알았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형사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팀 전체 대기. 서지연 차량 미행 준비. 창밖을 보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형사팀이 타고 온 차였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로 뒤에서 따라갈게요. 고마워, 수진아. 영란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호가 조심해. 이상하면 바로 신호 보내. 30분 후 지연의 차가 요가센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거 알아요. 집에 가서 푹 쉬어요. 차에 탔습니다. 지연이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뒤를 보니 형사팀 승합차가 멀찌감치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도망가시고.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갑자기 무서웠어.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심해지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시고 제가 영양제도 새로 사다 드릴게요. 영양제. 수면제가 든 그 영양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냄새만 느껴졌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주위를 둘러봤어요. 형사가 말했던 몰래 카메라가 어디 설치되어 있을까요? 아마 벽시계나 액자 뒤쪽일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남편 태수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조직의 브로커라는 것을. 미옥 씨, 어제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태수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머리가 아파서. 괜찮아요. 이제 집에 왔으니 푹 쉬어요. 태수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지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대추차 드세요. 몸에 좋아요. 고마워. 저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좀 뜨거워서. 그때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태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도 핸드폰을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급한 전화 좀 받을게요. 차 식으면 드세요. 지연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찻잔을 화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집에 데려왔어요. 아니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할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고? 베란다에서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집에 데려왔어. 오빠? 응.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 2주면 충분하지. 지난번처럼. 걱정 마.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야. 끝나면 우리 진짜 해외로 가자. 태국.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 누군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옥 씨, 차 다 드셨어요? 응, 다 마셨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일이 좀 있어서요. 태수가 나갔습니다. 잠시 후 지연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약국 가야 해요. 오후에 다시 올게요.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지연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순간 집안 곳곳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벽 속에서, 천장에서, 형사팀이 설치한 카메라와 마이크였을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2주면 충분하다고? 지난번처럼?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운 겁니다. 2주 안에 저를 죽일 계획.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수진이 빠르게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형사님이 밖에서 감시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들어와서 확인하래요. 수진아, 방금 태수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고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누군가한테 오빠라고 불렀어. 2주면 충분하다고 했고, 오빠? 수진이 핸드폰으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형사님이 조사했대요. 서지연의 실제 연인이 조직원 중 한 명이래요.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그럼 태수 씨는? 강태수는 단순 브로커예요. 재혼으로 할머니에게 접근했지만 실제 범행은 지연과 그 남자가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할머니, 오늘 밤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지? 형사님이 드린 약 기억하세요? 수진이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짜 수면제예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타민이에요. 지연이가 영양제나 음식에 수면제를 타면 할머니는 이걸 미리 드세요. 그럼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이 멀쩡할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절대 진짜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다 드시면 안 돼요. 조금만 입에 대시고 뱉거나 화분에 버리세요. 응.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며칠만 버티세요. 결정적 증거만 잡으면 그들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1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남편, 착한 의붓딸, 평화로운 노후.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재산과 제 장기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응, 준아. 엄마, 집에 들어가셨다며? 다행이네요.
응. 엄마, 지연이 말 잘 들으세요. 지연이가 엄마 걱정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준아, 엄마 말 좀.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마저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앞으로 2주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이제 저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삼계탕 끓여왔어요. 보양식 드셔야죠. 지연이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음식에 수면제가 들어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지연이 제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입에 넣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뜨거워서. 그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오, 삼계탕이네. 지연이가 끓였어? 네, 아버지. 어머니 건강 회복하시라고요. 태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지연이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데. 두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맛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가짜 약을 미리 먹어둔 게 다행이야. 수진이 준 비타민 약을 삼계탕 먹기 30분 전에 이미 먹어뒀습니다. 어머니, 고기도 드세요. 지연이 닭고기를 제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조금씩 먹는 척하면서 대부분을 냅킨에 싸서 숨겼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어요? 그럼 이제 푹 쉬세요.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과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2주면 충분해. 매일 조금씩 농도를 높이면 돼. 그 형사는? 해운대서? 걱정 마. 우리 측 경찰이 정보 차단하고 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조직원이 있다고? 그럼 보스한테 연락드려야겠네. 응.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태수와 지연이 베란다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오빠, 모든 게 순조로워. 2주 후면 완료할 수 있어. 지연이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병원 쪽도 준비 다 됐지? 김재훈 교수 말이야. 장기적 출팀도 대기 중이고 이번 건으로 우리 15억에 장기값 10억, 보험금 8억. 총 33억이야. 33억. 제 목숨값이 33억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일 끝나면 진짜 태국 가자. 이제 지긋지긋해. 지연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4명 처리했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저를 죽이고 나면 지연은 태국으로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님께 연락해야 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신동혁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삼계탕에 수면제 탔습니다. 2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연기하세요. 증거 수집 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아.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지연이랑 아버지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엄마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정신과 예약 잡았대요. 뭐?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시잖아요. 병원에서 도망가시고, 지연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고, 민준아, 엄마는 멀쩡. 엄마, 제발 인정하세요. 엄마 치매 초기 증상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갈게요. 가족회의 해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회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오후 3시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스. 보스? 저는 방문 틈으로 몰래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2주 후면 완료됩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운대에서 신동혁 형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형사가요? 우리 내부 경찰이 정보를 줬어요. 신동혁이 한미옥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정을 앞당기세요. 2주가 아니라 일주일 안에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날 죽인다고?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스가 왔습니다. 일정 앞당긴다고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작전 시작합니다. 저녁 7시 민준이 왔습니다. 엄마, 준아. 거실에는 태수, 지연 그리고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아니야. 엄마,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그랬어. 엄마, 그리고 병원에서 왜 도망가셨어요? 그건, 엄마, 정신과 가서 검사 받으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민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난 아프지 않아. 엄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인정하세요. 엄마 치매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왜 죽여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거짓말이야. 너희는 내 재산이랑 장기를 노리고 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망상까지 생기셨네요. 준서가,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내일 병원 가세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갈 거예요. 민준이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병원 가요. 두 사람이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아들도 경찰도 아무도 날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병원 갈 시간이에요. 태수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정신과 예약했어요. 난 안 가. 제가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겠어요. 태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지연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에요. 지연과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동혁 형사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미옥 씨 계십니까?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호 조치요? 네. 긴급 상황입니다. 형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미옥 씨,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권한으로? 태수가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현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 가야죠. 이 손 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지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 저는 형사와 수진을 따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응.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에 결정적 증거가 담겼습니다. 뭐가요? 강태수와 서지연의 대화입니다. 당신을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제가 방에 들어간 후에 거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태수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도 설득했어.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끝이야. 정신병원요? 응. 거기서 약물 과다 투여하면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처리할 수 있어. 김재훈 교수님이 준비 다 하셨대요. 좋아. 내일 아침 강제로 데려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날 죽일 계획이었구나. 더 있습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입니다. 화면에 태수가 전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스, 내일 정신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좋아요. 김 교수한테 연락했어요. 입원 즉시 처리하세요. 장기적 출팀도 대기 중입니까? 당연하죠. 이번 건으로 33억입니다.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계획과 장기 매매 혐의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직 전체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미옥 씨가 정신병원에 가는 척 해주셔야 합니다. 네. 실제 입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한 가짜 환자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 그 환자를 통해 조직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요원 10명이 병원 곳곳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형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목걸이를 하세요. GPS와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병원 로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체합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와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경찰이. 착오였대요. 나 정말 병원 가야 하나 봐요.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태수와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죠. 어서 가야죠. 지연이 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료원 정신과였습니다. 제 목에는 형사가 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일주일만 입원하세요. 검사받고 괜찮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살아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어머니, 안 돼요. 접수부터 하고요. 지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미옥 씨? 낯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복도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수와 지연이 따라오려 했습니다. 보호자는 접수 창구에서 서류 작성해 주세요. 다른 간호사가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로 갔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신 형사님이 보냈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세요. 비상구였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편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1팀 작전 개시하세요. 5분 후 저를 대신할 비슷한 체구의 여성 요원이 병원에 입장했습니다. 가발과 옷으로 저와 똑같이 변장했죠. 태수와 지연은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교체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입원 수속 완료됐습니다. 6층 입원실입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수와 지연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옥 씨 보호자시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재훈 교수였습니다. 네, 교수님. 태수가 악수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복도 곳곳에서 형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강태수, 서지연, 김재훈. 살인 계획 및 장기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신동혁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대화 녹음, 보스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형사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김 교수와 나눈 대화까지.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조직원 15명이 일제히 검거됐습니다. 보스, 브로커들,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경찰 내부 협조자까지 2년간의 추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부산 지역 장기 매매 조직 일망타진, 5년간 4명 살해, 33억 원대 범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었어요. 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준아, 일어나. 안 돼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말했는데 난 지연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준아, 뉴스 보고 알았어요. 형사님이 전화해서 전부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민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난 엄마를 죽일 뻔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아,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난 듣지 않았어요. 준아,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몰랐어. 너무 완벽하게 속였거든. 하지만 준아, 엄마는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더 쉽게 속은 거야. 그들이 그걸 이용한 거고. 민준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응. 엄마 식당,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매일 엄마 보러 갈게요. 준아, 엄마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3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법정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서지연, 김재훈 외 12명에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살인예비죄, 장기매매죄, 사기죄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응, 수진아.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신동혁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옥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조직 13개가 더 검거됐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주셔서 많은 분들을 살렸어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한미옥 씨, 영란이었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였죠. 영란아, 미호가 뉴스에서 봤어. 너 정말. 영란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무서웠겠다. 정말 무서웠겠어. 응. 근데 이제 괜찮아. 미호가 앞으로 나한테 자주 와. 혼자 있지 말고. 고마워, 영란아. 6개월 후 해운대 제 식당 앞이었습니다. 미호기네 한정식.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민준이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닫고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멋지죠? 응, 아주 좋아.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 어머니,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재작년부터 수진이가 제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예약이 벌써 10팀이에요. 그래, 바쁘겠네.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 2인분이요. 네. 주방에서 요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진이, 영란이, 신 형사님, 그리고 돌아온 민준이. 엄마, 손님 음식 나갔어요. 민준이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주말마다 와서 홀 서빙을 도와줘요. 준아, 고맙다. 당연하죠. 엄마. 아들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고생했어. 전혀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그래. 네.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좋은 기억으로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설거지 다 끝났어요. 이제 집 가요. 응. 세 사람이 함께 식당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보였어요. 밤바다의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랑해요. 매일 말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준아. 엄마도 사랑해.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죽는 걸까?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압니다. 진짜 삶은 위기를 넘긴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엄마, 추워요. 들어가요. 응, 가자. 우리는 걸었습니다. 함께,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